네, 지금부터 제1회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회 사회를 맡은 조스틴입니다. 이 대회는 KU 다다다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다다, 말하다, 듣다, 즐기다의 의미죠. 아마 여러분들 포스터나 현수막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는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겨루는 축제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요, 함께 정말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처장이신 신지영 교수님께서 개회사로 이 대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처장입니다. 네, 학생처에서 여러분과 많은 문화를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문화융성위원회랑 같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동아리와 함께 지금 2달 동안 준비를 했고 굉장히 2달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주어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준비한 KU 다다다 프로그램입니다. 말하다, 듣다, 즐기다. 네, 말하고 듣고 즐기고 그 문화가 융성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과 글이 많이 소통되고 유통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남의 표현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대학 캠퍼스가 가져야 하는 진짜 융성한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 동감을 해주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하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형욱 국장님께서 그 취지에 동감해 주시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그 이형욱 국장님과 박성준 사무관 선생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문체부와 전국 국어원 연구원 연합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굉장히 기라성 같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고요. 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남호 교육부 총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환영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영호 국장님께서 와주셔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또 심사위원 5분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우리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로 하셔서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말하고 듣고 즐기는 능력들을 심사해 주실 겁니다. 이따 돌발 질문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하고 듣고 즐기고 하는 소통의 장으로 여러분이 즐겁게 대회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회사를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즐겁다, 내년에도 또 기다려진다, 한글날 기다려진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님이십니다. 이남호 교육부총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교육부총장 맡고 있는 이남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정말 아름다운 가을날에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유쾌하고 창의적이고 즐거운 행사를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흥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문체부 이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분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대단히 그 노고에 감사와 지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니까 이름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구다다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다다가 아니라 구다다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이름부터 신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말 잘함 이거 우리가 지금 네모는 네모다 뭐 이런 게 이런 공식이 있죠. 거기에 넣으면은 말 잘하는 사람은 했을 때 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답은 뭐냐면은 약장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약장수다 이런.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감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릴 때는 약을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는 시장에서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 뭐로 만든지 모르는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약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약장수였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빠르고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말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사람은 약장수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오늘 우리 이 행사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그런 약장수를 우리가 1등으로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뻔한 말 아무 내용이 없는 말, 껍데기 말만 이렇게 청산유수를 하는 사람이지 정말 생각과 함께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놀이는 사실은 입으로 하는 놀이가 아니고 머리로 하는 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바둑을 두뇌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아마 쿠다다다 이 놀이가 바로 두뇌 스포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다다다 경기는 겉으로는 말의 경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머리의 경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즐거운 창의적인 요즘 창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화두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즐거운 창의적인 한 판이 놀이판이 되고 배움판이 되고 그리고 장기자랑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두뇌 스포츠 놀이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즐기시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전통이 돼서 이 1회가 앞으로 100회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이의 도구가 한글이죠. 근데 한글이 내일 한글날입니다. 아마 569번째 한글날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가 쓰는 글을 두고 국경일을 만든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일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나라 글자 만든 나라를 국경일로 만든 나라. 이 유례없는 우리 그 문화유산이요, 자랑이요,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그 자랑거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가을날을 맞이해서 이런 즐겁고 창의적인 두뇌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함께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국어문화연합회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행사입니다. 이 시간 문체부 관계자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님이십니다. 이형호 문화정책관이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문화정책관 이형호입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지난 여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문화가 있는 날 영업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지영 학생처장님을 뵙고 뭔가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지영 처장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남호 부총장님, 그리고 신지영 학생처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관계자 및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주신 김지영 교수님, 그리고 김철규 교수님, 송길영 다운소프트 부사장님, 유혜리 KBS 아나운서 국장님, 그리고 정의원 국립국어원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을 하고 살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매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어느 정도의 인류 역사상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쳤냐면 소크라테스 공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자왈, 맹자왈,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그것 전부 다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인재의 등용 기준으로서는 신언서판 4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몸가짐, 두 번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글로 나타내느냐,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사람을 등용을 했었습니다. 요즘 그 어렵다는 취업 면접 시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면접관이 일단은 감동을 하면 점수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을 감동을 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감동을 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비스와 심보르스카는 2번은 없다라는 시에서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라고 인생을 실존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생이 뭐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연습 없이 태어나서 훈련 없이 죽으면 인생 자체는 죽을 때까지 연습과 훈련이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펠레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펠레 자서전 보면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차느냐고 하니까 오직 연습이었다라고 펠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과 감탄을 해본 적 있습니까? 화가 반고은은 동생 태호한테 쓴 편지, 첫 번째 영혼의 편지에서 감탄하라 또 감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글로서 쓰여진 책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하고 나아가 가슴이 뭉클하며 벅차오르는 경험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명정설의 공통점은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이 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그렇게 심금을 울렸겠냐라고 한 번쯤 생각하면 그 답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균서의 저자인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전개 끝에는 문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인류는 문자가 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전의 형식을 통해서 기억의 역사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말로 이어지는 그 구전의 역사가 문자를 통해서 기록의 역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글날 전날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몇 번째인지는 아세요? 합치면 20입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에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고 한국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프랑스 측에서 한국어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올랭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레링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담 장소에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 면담이 끝나고 지금 플레링 장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류 등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의 힘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세계 각곳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140여 개의 세종 학당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즉 훈민정음이라는 이 문자에 담겨 있는 과학성, 철학성, 형태의 뛰어난 이 우수성을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 말미에 연원정의지묘라는 6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가 그 근원은 깊고 그 원리는 정치하여서 너무나 묘하다. 따라서 그 깊이와 그 이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글에 대해서 모든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인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동아시아 태평양상을 받은 노마 히데키 교수가 한글은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자음으로 시작된 알파벳 로드가 흘러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최고의 정점의 그 결과가 훈민정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쓰임새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용어 진짜 어렵습니다. 외려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인터넷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요즘 제일 특히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 소통을 간단하게 위해서 굉장히 축약해서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편리한 점은 있는데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과 단절은 또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1,500개 민간단체하고 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언어문화 개선 운동, 즉 안녕 우리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운 사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바탕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문화 영성의 가장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글은 존재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윈스턴 처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쿠바와 시갈 겁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결국은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로,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로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올해부터 성북 지역의 중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된 이 대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우리말로 청춘, 열정,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마음껏 열정을 발산하시고 꿈을 꾸고 통일로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꿈나무 대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님이십니다. 박성준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심사위원분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아나운서실 실장님이십니다. 유혜린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님이십니다. 정희원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프트 부사장님이십니다. 송기령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철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 자리에는 사전에 선발된 대학생 평가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중평가단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와,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은 그 대학생의 눈으로 평가를 해주실 텐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전 선발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대회가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쿠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 그 결선에 진출한 친구들이 굉장한 그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 친구들 말고 아깝게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와, 저 친구들은 MC로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달란트를 살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선에는 떨어졌지만 정말 진행에 솜씨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 자리에 대학부 그 사회자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또 다른 보석입니다. 사회학과 윤솔, 국어국문학과 홍성진 학생께서 이제 대학생의 대회답게 발랄하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사회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1회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 사회를 맡은 국어국문학과 홍성진, 사회학과 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 KU 말하다, 듣다, 즐기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12명의 말하기 고수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오늘 대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말하기 대회 1부는 새롭다, 빛나다, 꿈꾸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묻다, 답하다, 더하다로 구분됩니다. 1부는 총 7명의 발표로 진행되며 각 발표자는 5분 동안 네모는 네모가 아니라 네모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주제가 어떤 것인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부는 총 5명의 발표로 진행되며 각 발표자는 3분 동안 개척하는 지성은 네모가 아니라 네모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 질문자가 선발되고 7분 동안 질문자와 발표자 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부는 한 판의 그런 단판 승부라면 2부는 다면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부 참가자는 듣기 능력도 좋아야 되겠는 건데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오늘의 참가자들은 오늘 이 대회를 위해 수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약 한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2회차에 걸친 전문가의 말하기 피드백, 코칭을 받았고요. 또 여타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 간의 상호 피드백, 또 전문가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거친 만큼 오늘 형식도 독특하지만 준비 과정 역시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1회 말하기 대회 KU 말하다, 듣다, 즐기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새롭다, 빛나다, 꿈꾸다의 첫 번째 발표자 배동주 씨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배동주 군의 발표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배동주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문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가능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다입니다. 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 비관주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꿈도 저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 비관주의자의 자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가 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진 이 세상에서 제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소설만 쓰다가 막상 소설가가 되지 못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쌀과 김치가 있으면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젊은 작가를 봤습니다. 낙관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10%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은 이제 2%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성장이 성장기 청소년과 같았다면 이제는 성장이 둔화된 어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경제를 보면서 우리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입니다. 어떤 비관이냐면 현실적 비관주의. 현실적으로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되 모든 게 어렵다는 비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비관은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낙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봐라. 그들은 차고에서 시작해 대단한 기업을 일궜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들은 물론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차고가 있으신 분 몇이나 됩니까? 저희 집엔 차고가 없습니다. 차도 없는 집도 없는 집이 제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실적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테렌스 데프레는 생존자라는 책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적 비관론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 여기서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난 여기서 어쩌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나갈 수 없을 거야. 나치가 영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면도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간을 생각하며 지금 소설이 아닌 기자를 준비합니다. 매주 총 9번의 스터디를 수행합니다. 이제는 소설이 아니라 신문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설가는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소설가가 돼도 나는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기자가 된다면 내 꿈에서 너무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문을 읽어야겠다. 기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히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은 비관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우리는 가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관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현실적 비관주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생각한 문장은 불가능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비관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주 군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 첫 번째 발표자 배동죽은 많이 떨렸을 텐데 뭐 이렇게 청년 문제와 관련된 사회 현실을 좀 침착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에 대해서 혹시 심사위원님들께 돌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로봇공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2035년까지 없어질 직업의 리스트를 구했는데 그중에서 기자가 4위를 했어요. 기자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죠? 없어질 것 같은 근거로 되어 주신 게 뭐 되게 공신력 있다고 생각들지만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않은 이상 기자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때부터 기자가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AP통신이 그 로봇 저널리즘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의 수는 사라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졌고 그 컴퓨터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질 높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하나 혹시 그 이번 주 그 고대 신문 읽으셨어요? 네. 제가 고대 신문사 주간을 맡고 있는데 학교 신문을 왜 안 읽으세요? 학교 신문을 왜 안 읽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안 읽는지 아마 질문해 주신 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제가 오르고 싶은 곳, 높은 곳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고대 신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읽어야 할 신문의 수가 충분히 많습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과연 읽어야 할 것이 고대 신문인가 아니면 조선일보인가 한겨레인가 생각해 볼 때 조선일보는 아쉽게도 빠지게 고대 신문은 아쉽게도 빠지게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비관이라기보다 현실 수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수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수단으로서 기자를 활용하는 것이지 소설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완전히 달라진 경제 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성장 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어른이 된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적응할 때입니다. 그게 수능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낙관주의는 어떻습니까? 현실적 낙관주의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그 현실적 낙관주의가 우리가 모두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말씀하실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 낙관주의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낙관주의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돌발이라는 데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혹시 산토끼 반대말이 뭘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이요? 끼토산?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집토끼라고도 하고 또 산토끼가 산토끼의 반대말이라고 하고 또 죽은 토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제가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그 비관이라는 말이 낙관의 반대일까? 저는 유 실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조건적인 낙관은 아닌데 그에 대한 대안이 과연 비관이라는 말로 포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심사위원 돌발 질문은 한 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은 관계로 다음부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임민우 군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인간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이다의 발표를 하게 된 임민우입니다. 흔히들 빛은 밝은 성질과 형형색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그림자는 어둡고 단조롭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인간을 빛이 아닌 그림자로 표현하였는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사고와 표현 강의였습니다. 며칠 전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주제로 쓴 글들을
친구들과 서로 나눠 읽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서 본 친구들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웃고 다녔던 친구들이 사실 성격, 친구, 가족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 찬 자신만의 슬픔을 감추고 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바로 좋아한다는 그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저 후회하기만 하는 짝사랑 같은 것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라면 감정이라는 빛의 색깔을 항상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간은 우울한 회색빛 감정도 사랑의 빨간빛 감정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검은색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진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모호한 존재입니다. 빛이 밝은 감정이고 그림자가 어두운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가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림자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감정, 얼마 전 이 감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만 강요하고 슬픔, 짜증, 분노 같은 감정들은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감정들은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것이며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 울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고 화날 때 분노를 표출하면 한결 나아지기도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감정이 남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짝사랑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고백 전까지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마지막 잎새에서 주인공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짜 잎새를 그려준 화가처럼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기쁜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라는 것은 때때로 마음을 숨기며 다른 사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정을 숨길 수 있다는 이 특성을 마음을 정리하는 휴식과 상대를 위한 배려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위해 기쁠 때 슬프고 슬플 때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림자입니다. 이상으로 인간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이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이번엔 딱 한 분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빛과 그림자 사이에는 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체에 빛이 쏘여지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빛과 그림자가 숨김과 드러냄의 아마 이미지가 큰 것 같아요. 바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숨김과 드러냄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묘한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민우 군? 제가 이번 발표에서 그림자와 빛의 의미를 사용한 주된 의미는 빛은 항상 그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림자는 그 빛의 그걸 만든 빛의 색깔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존재라는 거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굳이 그 숨긴 거와 숨기지 않는 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찾지 않고 그런 의미의 주관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관계로 혹시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면은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려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좀 숨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경험 중에서 혹시 그런 감정을 숨겼던,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한번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경험은 바로 제가 고3 말에 있었던 이 고려대학교를 합격했을 때 기쁨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지금 말로 다 하라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하였는데요. 하지만 저랑 같이 수학교육과를 썼었던 친구는 다른 대학교 발표가 아직 기다리기 전까지 초조해하고 또 점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 옆에서 그 제가 합격했던 기쁨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꼭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위로를 해주면서 하였고,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런 배려를 느끼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마음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민우 군의 마지막 답변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다음 발표자 김지민 양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더치페이는 지불이 아니라 배려이다입니다. 네, 지불이 아니라 대접이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 김지민입니다. 다들 더치커피 아시죠? 더치커피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우려낸 네덜란드풍의 커피라고 해서 네덜란드를 뜻하는 더치라는 말이 붙은 것인데요. 더치페이도 같은 의미입니다. 더치페이는 더치 트리트에서 유래한 말로 식민지를 둘러싼 17세기 영국 네덜란드 전쟁을 겪으며 영국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네덜란드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비꼬기 위해서 대접하다의 트리트를 지불하다의 페이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더치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조금 무거운, 어떻게 보면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20대 대학생인 저희가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올해 알바천국에서 20대 대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데이트 비용 분담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대5가 3년 전 수치의 2배인 55%를 기록하면서 1위에 뽑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기사를 보고 상당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5대5로 분담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답률은 38%에 그쳤는데요. 또 미혼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남성의 48%가 남자가 주로 내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또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회이다에 동의한 응답률이 무려 84%나 됐습니다. 저는 한참을 의아해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남자친구나 나나 같은 학생 신분인데 반반 내야지. 근데 만약에 처음 남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너한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해. 그럼 어떨 것 같아? 저는 마지막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홍색 옷 입은 여자 학우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남자랑 파스타랑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서 37,500원 나누기 2는 18,750원이니까 우리 18,750원씩 냅시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겠죠. 물론 제가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과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남자분들에게 각각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분들, 내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더치페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죠? 속된 말로 쪼잔하다, 계산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가부장 사회, 즉 남성이 여성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여성분들, 한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서 과거부터 경쟁의 본능을 가진 남성이 선택의 본능을 가진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여기에 과거 우리나라의 강한 가부장적 성격을 비추어 볼 때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조금 더 무리하는 데이트 비용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배려의 부족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치페이가 합당하다는 것 저희 모두 알고 있으니까 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힘들게 한 가부장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학자들도 이제는 차별받는 여성뿐 아니라 차별받는 남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의무와 책임을 떠맡은 남성들도 가부장 사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남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 뭔가 가슴을 울리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저의 스피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치페이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지불의 의미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서로 공유한 만큼 서로에게 대접하는 마음에 더치 트리트여야 합니다. 더치페이는 지불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 김지민 양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심사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 더치페이로 양성평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이 더치페이 말고 다른 분야, 어떤 분야가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지 시급한 분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법조계나 언론계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것도 현실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여자분이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면적인 모습,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여자가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했네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아직 뭐 출산 휴가 문제도 아직까지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죠.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더치페이의 문제를 네. 이제 성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이를테면 아주 부자인 남성과 가난한 여성이 데이트를 할 때 그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뭐 커플 문화에서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저는 오늘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20대인 저희가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0대에서의 데이트 비용 문화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만약에 부자인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저도 더치페이를 하지는 않겠죠. 조금 이제 자신의 반대로 또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좀 저보다 못 버는 남자친구를 만났어도 그럼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버니까 제가 더 많이 내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20대 같은 자격, 같은 그런 경제적 조건 하에 있는 대학생들끼리에서의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지민 양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발표자 박재성 군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청춘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춘이라는 소재로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고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나눌 전경학부 1학년 박재성입니다. 만물이 푸른 봄철, 청춘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흔히들 인생의 젊은 시절을 청춘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애매합니다.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춘이다? 또는 청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정해진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른들은 우리를 보면서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또 청춘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며 독려합니다. 청춘이기에 아플 수 있는 것이고 청춘이기에 실패를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 그리고 실패는 어느새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는 마냥 그런 청춘이 기대되었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청춘은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또 고등학교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또 제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든지 젊음의 패기로서 다 이겨낼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만물이 푸른 봄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 수 없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만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학점과 학자금과 취업을 위한 스펙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라는 짐꾸러미들이 한꺼번에 들기도 어렵도록 어수선하게 뉘어져 있었습니다. 개강하기도 전에 저 수강 신청에 실패를 해서 별 관심도 없던 강의를 억지로 시간표에 그냥 꾸역꾸역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을 리 없었죠. 매일매일이 출티와 대리 출석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연애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술 먹고 있대서 일부러 꼈던 술자리에 자존심 좀 세워보겠답시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만 잔뜩 먹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자취방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참사리길의 밤하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처럼 권하게 취해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지만 그냥 마냥 웃고 있던 사람들 보면서 이게 내가 진정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청춘이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고등학교 때 그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면서 살아왔었나,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저대로 행복한 걸까, 내 한 번뿐인 새내기 인생, 내 새내기 시절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은 걸까, 같이 자취를 하던 동기가 깰까봐 집에서 그 더운 여름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숨죽여 울었던 그날의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실망 가득한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여름방학에 대해서 뭔가 남다른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처럼 별 의미 없는 시간은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찾아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랑 과외 구해서 돈도 벌고 자취방 월세 보태고 남은 돈으로 헬스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맨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가자 해놓고 미루던 여행도 갔다 오고 10박 11일간의 농활도 갔다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 대단하거나 거창한 거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찾아서 즐겁게 했을 뿐인데 그 길던 방학이 2달이 넘는 그 방학이 쏜살같이 지나가 있더란 겁니다. 개강을 앞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은 애초부터 하얀 백지의 스케치북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처럼 정답과 오답이 분명히 나뉘고 또 누군가 정해주던 진도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오지선다형 OMR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아름답게 꾸며진 청춘을 기대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청춘을 기대했었습니다. 대학만 오면 잘생겨지고 살이 빠지고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어른들의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몸만 대학생으로 자라서 이제 나는 말로만 나는 성인이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성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누군가가 끌어주길 바라고 또 아름답게 꾸며진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청춘이 모든 게 준비된 청춘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던 고등학생의 어리광일 뿐이었음을 말입니다. 청춘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 나가듯이
본인이 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1학기와 방학을 보내며 제가 청춘에 대해서 찾은 답입니다. 2015년도도 3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물으면서 제 발표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 청춘. 박재성 군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심사위원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배동주 군 발표 들었죠? 네. 배동주 군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네, 물론 비현실적인 낙관, 물론 좀 지양해야겠죠. 하지만 저의 인생을 무조건 낙관은 저 멀리 버린 채로 비관으로서만 채운 채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릴 게 너무 많은 인생이잖아요. 이번 한 해만 해도 저는 뭐 고현존도 가보고 하북도 가보고 중강에서 친구들이랑 짜장면도 먹어보고 밤에 맥주도 먹고 술도 먹고 죽으면서 되게 즐거운 기억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만 가득 찬 채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께. 예, 정말 새내기의 낭만, 대학생활 낭만이 잘 드러나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박재성 군은 자기 자신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왜 내가 지금 청춘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지금 청춘이라고 느끼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8 청춘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실은 10대 후반 여기에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청춘이란 말이. 근데 자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청춘이라고 느끼는 건 왜 그런지, 청춘은 그러니까 뭘로 정의될 수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되게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춘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뭔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많은 거를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진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이니까 뭔가 좀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제 고등학생 때 시절은 그냥 애들이랑 축구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거의 이런 거 3개 반복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제게 있어서 청춘은 그냥 매일매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80살 먹은 노인네가 되어도 나는 아직도 청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난 아직도 청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온전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즐거운 고등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성 군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발표자 이준석 군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 스티븐 호킹 박사 등등 장애를 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세우신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저의 주제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지만 장애를 극복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극복의 사전적 정의는 악조건이나 역경 따위를 이겨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말하지 못했고 헬렌 켈러 역시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저 역시 중증장애인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지금 청중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눈이 햇빛에 매우 약해 햇빛이 있는 낮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유년기 시절부터 눈을 실눈으로 뜨고 다닌다, 인사를 무시한다 와 같은 이유로 괴롭힘을 받아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공부를 할 때 눈을 잘 쓰지 못하여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적어
학업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나는 눈이 안 좋게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 우울하고 자책할 바에 그냥 제 장애를 인정해버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애를 인정하고 저에게 더 엄격해지니 학업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오히려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능과 대입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항상 해보고 싶었던 춤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세한 동작들로 인해 느낌이 매우 달라지는 춤이기에 미세한 동작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저로서는 동아리의 골칫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장애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했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금은 춤동아리 부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칠판을 친구가 대신 필기해 주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었습니다. 춤동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남아 연습을 할 때 동아리 친구들이 저를 위해 제가 틀리나 안 틀리나 봐주었고 제가 미세한 몸 동작들을 찾지 못할 때는 대신 저의 몸을 움직여주면서 연습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저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 역시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역경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장애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하여도 장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역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30년 동안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장애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은 많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많고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장애인도 많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라는 교내 학생 장애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한 특별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내에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는 당연히 장애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춤 동아리라고 했는데요. 네네. 춤 사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춤을 제가 추는 춤이 보통 K-팝 커버송이라 네, 저희를 위해 보여주시려고 하시네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공연 때 췄었던 인피니트 춤 중에 레드라는 춤이 있습니다. 그 춤의 수영구만 살짝 예, 그 막간을 이용해서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정말 꼭 한 가지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 없는데 지체장애 친구들이 시설 때문에 정말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떤 건물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서 지체장애 학생들이 좀 더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중요한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음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인피니트가 온 듯한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자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윤아 양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는 젊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젊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나누고 싶은 국어국문학과 정윤아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매년 열리는 연세대학교와의 정기전을 고연전이라고 하죠. 여기 계시는 학우 여러분 모두 지난 9월의 고연전 충분히 즐기셨나요? 네. 붉은 열정으로 가득 찬 운동장을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4학년인 저 역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사실 저는 2015년 고연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바쁘기도 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고연전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너 이번 정기전 가니? 라고 물으면 이 나이 먹고 그런 데 가면 민폐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응원할 체력도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뜻 경기장으로 향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친구들과 맥주 한잔을 하는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번이 마지막 고연전이었는데 안 간 게 아쉽기도 하다. 네, 참 이상합니다. 아직 20대일 뿐인데 친구들도 또 저도 나이와 그에 따른 시선만을 의식해서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는 분명 저와 친구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세월과 나이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류는 언제나 영원한 젊음을 열망해 왔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자 했듯이 현대인들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또 얼굴에 드러난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진정한 젊음은 세월에 의해 노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학기에 저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스탠드업 패들링이라는 해양 스포츠를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피부 색깔도 국적도 문화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빅토리아라는 친구는 항상 적극적인 성격과 특유의 다정함 덕분인지 모든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끔 쿠키를 가져와 나누어 주기도 했고 패들링과 서핑 실력 역시 수준급이었습니다. 또한 여행을 아주 좋아해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포르투갈에 방문해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대 여대생인 빅토리아를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녀는 1936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0세입니다. 자신을 나이라는 경계 안에 가둬두지 않았던 빅토리아 덕분에 저는 젊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젊음의 요소에 대해 그녀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걸고 싶습니다. 첫째,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른 배경에 상관없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자신의 도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 것. 셋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 네, 예상하셨듯이 특별하지도 또 대단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진정 젊은이인가? 라고 묻는 스스로의 질문에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월은 살결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하는 순간 영혼은 주름진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이처럼 젊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젊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속에서 또는 주변에서 세월이 야속하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세월은 그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며 젊음을 잊지 않는 한 그대는 청춘입니다.
젊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제 순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젊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지영 교수님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질문 순서가 돌아왔네요. 한번 여쭤보죠. 본인은 똑같은 얘기로 네. 그러면 젊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경험에 비추어서? 네, 저는 늘 도전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 젊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결코 생각할 수 없던 저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게 살고 있다, 누구보다도 청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네. 고연전은 졸업해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교석에 다른 꼭 가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지민 씨가 유나 씨가 정윤아 씨가 앞으로 80세가 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세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노인분들과 크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편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도 물론 편견을 갖고 살기야 하겠지만 언제나 그것이 편견이며 그것을 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윤아 양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 조장환 군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사소함은 평범한 상자가 아니라 놀람 상자이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 조장환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작년 수능 특강 1강 6번에 나왔던 지문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그날은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가 발사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기술자가 이를 막아서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주왕복선의 부품인 오링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발사를 조금 더 연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우주왕복선 중에 겨우 사소한 부품 하나인 오링 하나 때문에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지 않았던 상부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글이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한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사소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일의 원인이 사소하다면 그 결과까지도 사소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챌린저호 안에 담겨져 있던 사람들의 꿈은 헨리 혜성의 궤도를 관측하고 싶었던 물리학자의 꿈,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던 교사의 꿈, 그리고 우주에서 색소폰을 연주해보고 싶었다는 작곡가의 꿈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목숨과 꿈은 과연 사소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겨우 작은 오링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겨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소함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 딸 자식밖에 없는 며느리의 서러움을 겪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첫째를 낳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더 이상 애를 낳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가진 며느리와의 차별 대우에 너무 지치셔서 결국에는 아들을 한 명 더 낳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과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이때까지 제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어머니의 그저 서러움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였고 어린 시절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기 전 한 번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날 만큼 서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머니께 왜 저의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 무엇보다 미안한 것은 내가 너의 가슴에 한이 될 그 한마디를 해놓고도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질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으로 지금의 서러움으로 남아 제 가슴속 한 구석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한 후에 그저 상대방에게 평범한 상자를 건넨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소함은 평범한 상자가 아니라 놀람 상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준 그 사소함 하나에 들어있던 어떤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방의 심장을 먹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은 사소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소하게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을까 말까 하는 사소한 고민을 하고 사소한 발걸음으로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이 사소한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겪는 그 사소함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의 이야기와 관련된 시 한 수를 잠깐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것만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에서 헤매일 때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황동규 시인의 산문시 즐거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발표자 조정환 군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질문 있는 심사위원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왜 생명과학부에 들어왔어요? 제가 생명과학부에 들어온 이유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과학적, 이과적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배우면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에서 삶의 여러 가지 진리, 이야기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발견하면서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생명과학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유전자 등을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유전자의 작은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것을 배우면서 뭔가 좀 더 깊이 공부하면은 더 즐겁고 재밌는 사실을 많이 알아낼 수 있는 학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정환 군의 발표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1부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소희 씨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발표자들이 또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고 청중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의 대회라기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가 시작될 예정이니 2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